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물 운송 자동차 운전자들의 과적 또 과속, 과로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아니다. 자유로운 계약관계, 즉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잘못된 제도다. 네, 따라서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업종에만 제한되고 있는데 이걸 아예 없애자, 아니 오히려 확대하자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 파업은 불법이다. 아니다. 반대로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 역시 팽팽한 쟁점인데요. NATV 정책토론, 오늘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니다. 파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너무 좀 안 좋다고. 안전운임제라는 거는 최선의 어떤 안전장치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운송 거부는 국민 생활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3년 정도의 연장을 통해서 조금 더 보수를 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지지하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그 규제가 있어야 어느 정도 선이 지켜지기 때문에 폐지를 안 하는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는데요. 먼저 카이스트 경영공학과의 이병태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의견이 보니까 안전운임제가 뭐 한시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원칙적으로 안전운임제는 안 된다, 없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안전운임제는 3년간만 시행하기로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일몰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몰제를 연장해서 확대하거나 반대로 축소, 또 내지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가 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요. 평가. 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나 사망사고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좀 3년 연장을 해가지고 법적인 뭐 이런 데서 또 사망사고나 교통사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점은 또 창안을 해서 시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3년 정도 더 시행. 네. 어찌 보면 그 시험 기간을 가져보자 그런 거로군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 입장 갖고 계신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당정간 또 우리 화물연대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3년간 좀 연장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경제나 노동 관련 제도가 그럴 텐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목표해야 되는 거는 국민 경제하고 그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 이 한 20, 30년간 이 특히나 이제 물류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대부분이 이제 원래 노동자셨던 분들이 사실 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약간 1인 자영업자 형태로 바뀌는 어떤 하나의 현상들이 거의 이제 뭐 이제 완벽히 이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이 약간 다단계 하청 구조
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분들의 이 어떤 노동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노동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들에 대한 그래도 조금 이 보호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강하게 있었던 거고, 그런 어떤 생각들 속에서 저희가 안전운임제가 예. 참 오래 논의되고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존처럼 노동법적인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보호 조치들을 점점 네. 더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더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안전운임제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의 실태를 볼 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오히려 업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시네요. 당연합니다. 두 분 전문가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기본 입장부터 우리 이병태 교수님. 애초에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래요? 제도였죠. 이 이름을 안전운임제로 붙이니까 정말 무슨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물류 파업하고 나서 그 집단 행동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같은 분들이 인기 영합을 해가지고 통제 가격을 만들어 주니까 그걸 제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쉬운 명분이 안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화물 자동차가 정말 교통 안전의 주요 이슈였다라고 하는 그분만 띄어서 한 연구도 없었고,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없었고 정책 목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질 가격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예. 그 타협안으로 나온 게 일몰제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위 화주하고 화물 사업자 간의 시장에서 결정될 가격 제도를 정부와 정치권이 들어와서 그 통제 가격 제도를 시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됐던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아주 일탈을 한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죠.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 정책일 뿐이다. 예. 이병훈 교수 기본 입장. 예, 방금 이병태 교수님 여기 앉은 자리에 그 거리만큼 좀 차이 나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우선 제가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 32조 1항에 보면은 그 국가는 사회 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 이때는 근로자라 할 때는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논란됩니다만 아무튼 이제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그런 화물차주의 지금 화물연대 조합원도 해당이 될 텐데요. 그들의 이제 고용 증진과 적정 소득 내지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돼 있고, 반면에 이런 그 비임금이면서도 또 특고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소득을 일정하게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러저런 제도를 정부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그 화물 물류를 담당하는 차주들의 실상을 보면은 세 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적, 과속, 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서 이게 이제 규제로 바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화물연대 내지는 뭐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물 운수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큰 하나의 민원이 됐기 때문에 표준 운임제라는 걸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본을 좀 우리가 아마 스타디 해가지고 제도화 된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강제가 아닌 이제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좀 표준임금을 만들면 그걸 좀 시행하면서 소득을 좀 끌어올리는 식의 효과를 본다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그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화물 업주들한테 충분하게 그 과적, 과속, 과로의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정도로 제도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센 얘기를 나온 것이 안전운임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시행을 둘러싸고 앞서 김성규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시행의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 노동자한테 일단 이제 세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 문제 있다 한다면 좀 마주 앉아가지고 지난 6월 이미 파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있는 동안에 정부가 그 화물연대랑 같이 하든 아니면 이게 또 법 관련된 사항이라면 국회에서 그 사항을 좀 충분히 논의했으면 이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 과정이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그 업계의 실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그 성과 또 사고가 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좀 시각이 엇갈리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이병태 교수님하고 이병헌 교수님이 조금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운임제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이신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네 분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그 물류 비용이 높은 나라예요. 그 얘기는 기업들한테 원가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소수의 사업자를 위해서 그 가격을 통제하면서 아까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원용을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될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식당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짜장면도 최저 가격제를 도입해야 되고 떡볶이도 최저 가격제를 도입해야 되고 주가 떨어져서 손해 사는 사람들 위해서 주가도 최저 가격제 도입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비 경제 되는 거거든요. 다 국가가 통제하고 왜 지금 이 사업자들 단체예요. 이 사업자 단체가 얼마나 과격한 단체냐 하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표어를 들고 시작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류를 인질 삼아서 그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겠다는 세력들하고 결합한 게 그게 민노총이에요. 근데 이 정부는 화주가 아니에요. 고용자도 아니에요. 정부가 나설 때 노사 파업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걸 노동자라고 그러고 자꾸 노사 파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자 단체의 집단 파업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집단 운송 거부죠. 그 운송 거부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짜장면, 라면값 다 최저 가격 정해줘야죠. 식당은 안 어렵습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명태성이 교수님께서 좀 강한 반론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노동자를 했을 때는 그 월급쟁이 노동자도 있고요. 또 비임금 노동자라 해서 그거는 우리 이제 노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라든가 하는 용어라는 점을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인이 리스크 테이킹 하는 식의 분야까지 그걸 다 국가가 알아서 보장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헌법 얘기를 든 이유는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사실 가불 관계 있듯이 그게 이제 평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열악하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게 있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를 갖추는 거거든요. 저는 규제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예.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언급됐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21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화물 운송 시장의 동향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화물 차주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이제 1,006만 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6만 원이라는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근데 실제 그 화물 트럭을 운행하면서 쓰는 돈이 630만 원이 돼서 비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돈이 376만 원인데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과속, 과로라는 얘기가 12시간 일하면서 번다는 얘기예요. 매일. 예. 그러니까 그 안전운임제를 이병태 교수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다 휘발유다 다 빠지고 그리고 또 이 화물 차주라면 대부분이 40대, 50대 되는 가장으로서 일정하게 이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소득이 미치도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루에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1.5배 일하고 또 주말 없이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고 그들의 이제 불만이 이런 하나의 노동 격돌의 이런 분쟁까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냥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한지를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틀리고 충분히 많이 버는 하나의 사업자인데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온다 한다면 그 얘기는 충분히 팩트를 갖고 얘기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수님 다른 말씀이 분들도 좀 얘기하시면 교수님 말씀이 맞지 않을 다른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선은 지금 그 화물 사업자 중에 2개, 3개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운송 사업자 중에. 그분들이 월 몇백만 원씩의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200~300만 원 그걸 벌기 위해서 남한테 몇백만 원짜리로 임대를 한다? 그게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몇백만 원을 주고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전 문제라고 그러면 이 안전하고 가격 통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전을 도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차 중에
교통사고 우리나라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사망자로 줄었는데 가장 많이 주는 게 택시예요. 택시 같은 데는 그 정확하게 택시가 아니라 그 버스입니다. 버스 예. 같은데 그런 데는 정확하게 몇 시간 하면 휴식 시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키게 하면서도 하는 방법도 예. 있고 예. 진짜 이게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은 명분일 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안전이 진짜 중요하면 안전하게 운행 안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허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트럭 면허증 있는 사람한테 임대 막 하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 쓰면 된다. 가격이 아니 아니다. 그리고 저 교수님 너무 말씀이 많으셔서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예, 우리 이 교수님 그 했는데 우리 저 화물 차주가요. 그 사업자가 꼭 개인 한 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스탁 차량 관리 제도도 있고 또 그 뭐냐면 지입 제도도 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노조가 아닙니다. 원래 조합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아까 뭐 가족, 과로, 뭐 과속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이런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 안전운임제가 그래서 생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 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뭐 분석 결과한 건데 이제 교수님은 좀 장점을 많이 얘기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효과가 없는 것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우선 교통사고가 더 많아졌고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사망사고도 예. 많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장님 그러니까 이 기본 전제가 다르니까 사실 조금 답답함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다, 노동자 아니다라고 그냥 확정해버리시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시죠? 예,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도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착취 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든 모든 노동법을 우리가 발전시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발전을 우리가 해온 거잖아요. 아까 최저임금제 얘기도 했고요.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정말 흔히 지금 사업자라고 얘기하시는 뭐 저희 뭐 비정형 노동 형태라고도 얘기한 뭐 플랫폼 노동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실 여기 방송업계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비정규직 그런 어떤 예. 이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노동 형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자기의 뭔가 능력을 활용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제도적인 착취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조적인 열의에 취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예. 게 사실은 저는 사실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반시장적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네.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시장 경제에 개입한 뭐 부당한 가격 통제다라고 하는 시각과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는 나오는 거 아니냐. 요 시각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두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걸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계신 거죠. 누가 한 말씀 그 말씀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듣죠.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사고 데이터만 딱 빼서 얘기하신 거고 실제로 이제 노동조건 개선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게 말씀하신 연구에서의 결과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노동조건이 아까 그 컨테이너 이 화물차주 수입이 한 370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했는데 그게 오른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데이터로 보면 2019년에 한 300만 원 정도였고요. 이 시멘트 화물차주는 사실 2019년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큰 시멘트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시는데 이것저것 비용 제하고 차 뭐 이런 거 빼면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이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를 일하셨냐면 그 전에 370시간 일하셨습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370시간을 일하려면 사실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 노동법 위반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로. 그러니까 그 과로가 근데 그 시간이 줄었습니까? 당연히 줄었습니다. 한 1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200만 원 정도에서 한 400만 원 정도로 시멘트 화물차주는 좀 많이 드시고
이 업무 시간도 375시간에서 한 330시간 정도로 줄고. 10%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노동 조건의 개선 효과가 아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가 그래도 보장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제도의 실효성이 분명히 있었다. 물론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사망은 늘고 부상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더 장기에 다양한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서 봐야 아직 된다. 결론 내리긴 이르다. 왜냐하면 또 그게 컨테이너나 시멘트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견인형 차량 전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적절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더 또 장기에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인 거고요. 이게 수입은 늘고 근로시간은 줄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 요 말씀이신데 우리 김 의원님은 아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근데 같은 연구 결과를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그리고 또 거예요.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데 아까도 했던 지입을 해서 들어오신 분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얘기한 대로 200만 원도 뭐 벌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4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1000만 원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같은 이런 집단으로 볼 것이냐,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고나 뭐 사망 사고, 뭐 부상 뭐 요거에 대한 판단은 서로 좀 같은 자리를 놓고도 엇갈리고 특히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두 업종에만 국한된 조사 결과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좀 어렵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듣겠는데 장 의원이 언급하신 그래도 어쨌든 이 제도 덕분에 근로시간은 좀 줄고 수입은 늘었다라는 측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최저임금제지 이게 안전운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료를 올려주고 노동시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저임금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전운임제라고 얘기했던 거가 사실은 명분 쌓기였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가격통제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조사기관 교통안전연구에서 했던 2019년하고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의 사고 건수, 아까 사망자만 그렇고 뭐 부상자는 줄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8.6%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 화물차들은 2.3%밖에 감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더 사고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 때문에 감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도 전체적으로 8%가 줄었거든요. 근데 교통연구원에서 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 화물차는 19%가 증가해요. 증가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속 그렇겠죠. 과적 단속이 1.8% 늘었어요. 이 기간 동안 줄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런데 제가 이 논의는 저임금이면 때문에 우선 저임금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제가 아까 믿을 수 없는 근거가 여러 개 있다. 지금 임대료를 봐도 그렇고 이 자영업자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률로 따져야지 일 안 하고 그리고 아파서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화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40분이 아파서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고 2.3%밖에 줄지 않았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그 전에 비해서 18%의 사고가 늘었었습니다. 계속 늘다가 2019년에 19%가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간 쌓여있던 부조리가 누적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세적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늘었던 경향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포커스고 이병 교수입니다. 부상자도 마찬가지고 2살 줄로 싸고 지금 장 의원님이 잘못 분석을 했어요. 김 의원님, 이 교수님, 교통연구원 자료입니다. 공정치 못한 토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 지금 논의 쟁점들이
되는데요. 그 조사 관련해서는 저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더 얹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뭐 그냥 그 일반 그 지난 6월 파업 이후에 그 지속 추진한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없이 이 자체적으로 그 조사하고 그리고 나온 결과를 이렇게 들이대니 거기서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조사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그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관여가 됐다 한다면 군소리가 없을 텐데 이 내용을 둘러싸고 하여튼 이런 논란을 빚게 된 것이 지난 그 파업 이후에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하고 그 노동계하고가 좀 협의를 좀 이 팩트를 갖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두 분 앞서 이제 이병태 교수님이나 김의원하고의 얘기의 쟁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근로시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고 또 연결되고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를테면 그 뭐 씀씀이가 되는 사람이 이를테면 10만 원씩 하루를 벌이가 된다 한다면, 10만 원을 이를테면 시급이라 한다면은, 이제 수수료로 한다 한다면, 그냥 10시간밖에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8만 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12시간 30분을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길 버스 공용제 얘기하셨는데, 버스예요. 버스는 지금 이를테면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용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식의 이제 지자체에서 월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죠. 그런 수입이 되니까 이제 무리한 이제 운행이 안 되고 나름대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제 발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왜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알겠습니다. 제도를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속에 문제가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로를 하는 그런 문제를 좀 피해 나가자는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이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화물주 예. 또 이 운송업체 화물 차주끼리 그런 서로의 정말 얼굴을 맞대고 예. 대화를 해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예, 그런데 이것이 골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개인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원래 개인 사업자인데 그것을 노조에다가 민주노총에서 제가 말씀드린 들어와가지고,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수수료를 얼마를 할 건가에 그 화주 단체하고 그러니까 차주하고의 논란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이걸 일몰제로 없앨 거냐 아니면 연장할 거냐 아니면 확대할 거냐라는 제도에 대한 쟁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하고 이를테면 그걸 노동조합을 하든 아니면 하나의 차주의 단체든 그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하고 팩트를 갖고 그걸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3년 연장 일몰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뭐 버스나 이런 데는 공영 버스제라 해가지고 또 이 지원하잖아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고쳐 나갈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냥 무조건 야전으로 나오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부분도 거죠. 6개월 동안 이 협의가 잘 돼서 했으면 이 난리가 안 됐을 텐데 그거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 난리까지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게 아니냐. 의 얘기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브라질 이외에는 없어요. 전 세계에. 호주에서 한 주에 제도를 했다 없어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캐나다 또 했다가 그게 화주들한테 그거는 도로 안전을 위한 그래서 화주들한테 되려 그 부담이 돼서 다 없어지고 뉴 사우스 웨일즈주 한 주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밴쿠버 항구에 그 항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상식적인 거를 왜 대한민국만 하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 이게 교통 안전 운전하는 게 쉬운 직업이겠어요?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하는 그쪽 데이터라고 하는 게 신뢰성이 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차량 가격이 한 6, 7만 원, 6천, 7천만 원 해요. 그리고 이 면허 가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투입한 사업이에요. 1억 원을 투입해 놓고 아무 자본 투입 없는 그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알바나 식당 종업원보다도 소득이 낮다? 그러면 왜 그 직종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자료 아까 자체를 못 믿겠다. 그 자료 자체가 뭐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 그리고 이 교수님 말씀이 이 운임이 낮아가지고 100만 원 써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과적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또 과로한다. 과로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경제학을 지금 새로 발명하시는 거예요. 단위 시간에 수입이 늘어나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100만 원만 벌어요?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채우느라고 과로한다고 생각하시죠?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전에 10시간 하다가 이거 더 뛰면 훨씬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순 논리의 경제학이 이명태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3% 감소했다 부상자가 바로 그 자료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용하신 그 연구 자료에 아까 그 사고 발생 건수 뭐 아까 제가 뭐 19% 이런 얘기한 그 내용과 그 수입 관련된 내용들도 그 교통연구원에서 했었던 그 성과 분석 연구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뭐 사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교통연구원 자료들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원래 그 저희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우리가 헌법적인 어떤 그런 이 노동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이 근로기준법의 핵심이 사실은 임금, 시간, 고용 안정성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약간 자영업자 형태처럼 특수고용 형태로 되셨으니까 우리가 고용 안정은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할 권리를 위해서 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게 만들자라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발전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지금 노동법 체계 전체를 사실 반시장이라고 얘기하시는 아니고, 거예요. 노동법 적용 대상자도 아니고요. 네. 이게 시장주의적인 거면 왜 전 세계에서 안 하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만 하고. 아까 우리 장 의원님이 그에서 보니까는 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연구 결과 같아요. 네네. 그죠? 근데 19년 대비 21년 정확하게 증감률이 사고 건수만 8%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정정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해보시고. 뜯어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그렇죠. 화물차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사고가 같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줄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벤치마킹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다른 나라가 전체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화물연대가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안 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한 근데 말씀? 사실은 지금 플랫폼 노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좀 새로운 노동 형태들 그냥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 말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각국들이 다 지금 애를 쓰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인 발전들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연구와 고민과 사회적인 토론과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국민들을 고통 속에서 훨씬 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발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병헌 교수 한 말씀? 해외 사례를 보면은 언급은 하셨어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언급되는 게 그 호주, 캐나다 일부 그 주 그리고 이제 브라질 그리고 제가 내용을 이번 토론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그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게 좀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실효성이 없어서라고 이해되기보다도 해서 그쪽에서 마찬가지 보수 정부일 경우에는 그 이병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것을 좀 그 문제를 삼으면서 연방 정책이 호주 같은 경우가 좀 줄고 다만 그 주정부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노동자 보호라든가 삼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면서 그 정책 유지하는 경우 해서 그거를 이 제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 크게 또 효과 있는 등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역으로 아마 여기 화물문대에 오신 분들이 한다면은 오죽했으면은 그 얘기는 우리나라 이 화물 운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여건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수했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자기 주장으로만 하는 건 좀 안. 그리고 아마도 화물을 갖고 있는 화물주들이
운송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고용 형태상의 차이도 물론 또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감안해야 할 예. 주제겠죠.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또 리병 교수께서는 이 두 개 업종 말고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이병태 교수는 원칙적으로 반대시니까 뭐 제가 의견 안 물어도 되겠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3년 정도 더 시험 기간을 갖는다 손 치고 그 후에 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한 말씀 듣고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이게 3년 연장을 하주는 안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품목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 이렇게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확대는 네, 아직은 이르다. 확대는 더 심도 있게 알겠습니다. 한 분석을 해야 돼요. 저도 그냥 확대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네.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3년에 대한 시행에 둘러싸고 뭐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시고 다른 쪽은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모아서 현재를 어떻게 연장 내지는 영구적으로 할지 아니면 그걸 확대할지는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으로 좀 이해해 협의 주세요. 논의 대상이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여기서 잠시 안전운임제에 관한 데이터의 흐름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맹수지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안전운임제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집계한 안전운임제 총 정보량은 약 2,600여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30일 뉴스 정보량이 급격히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를 거론했고 정부는 불법 파업에 타협 없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운임제와 함께 쓰인 연관어 순위를 보면 정부와 노조, 민주노총이 1, 2, 4위에 올랐는데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화물연대에 대한 경찰 조사 등으로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민주노총은 12월 6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시멘트, 장관이 순위에 올랐고 국토부, 조사, 휘발유 등의 연관어도 볼 수 있는데요.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자 국토부가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복귀 여부를 조사했고 정부는 휘발유 등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면서 관련 연관어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안전운임제와 함께 언급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인 이슈는 화물연대 파업이고 업무 개시, 주말 장관회의, 2차 교섭 등 파업에 따른 정부 대응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 중 정부 안전운임제, 전국 노동자 등의 이슈가 눈에 띄는데요.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시사하자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슈로 부각됐고요. 12월 3일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면서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관련 연관어, 이슈 등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논란으로 촉발된 노정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를 키워드로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 아까부터 이 노동자가 아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자다 이런 말씀을 쓰시고 따라서 이들이 연대해서 파업, 소위 말하는 집단 운송 거부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특수고용 노동자들 파업권 인정받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 문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파업 자체가 집단 운송 거부가 불법입니까? 예, 불법이죠. 예, 그건 개별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기본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측에서 이 명령을 ILO가 105를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은 파업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운송
거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그렇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겼다는 건지가 일단 궁금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업자고 정말로 그냥 민간 계약이라고 하면 그래 뭐 계약 위반이나 뭐 또 계약의 지연에 대한 뭐 저희가 보통 민사적인 어떤 계약들을 지연했을 때 지체상 뭐 이렇게 그런 지연 보상금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슈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로 사업자고 진짜로 그거를 그냥 당사자 간 계약으로 보면 사실은 집단 운송 거부나 이런 무슨 뭐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게 도입될 여지도 사실은 없죠.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간 계약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민간 계약의 사적 자체 원칙도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국가가 개입해서 그걸 하라 마라라고 하나요? 그거는 사실은 아주 특수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그것도 노동자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도입될 때도 이 논의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이 공공성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었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막 국가적인 환란 상황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손실을 막 부풀려서 경제 위기를 이렇게 부풀려 가면서 뭔가 노동자를 전제한 업무 개시 명령, 공공성을 전제한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아구가 안 맞는 얘기죠. 특히 사업자에 대한 전제를 까시면 진짜 안 맞는 이야기죠. 지금 우선 명백한 불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 사업자들이 각자 파업하고 휴업하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담합적으로 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고요. 지금 자꾸 노동자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이걸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자꾸 노동자로 정의를 하시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달라요. 그 플랫폼 사업자 우버 기사 그럼 우버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가격이거나 작업 지시를 받는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를 통제하는 어떤 플랫폼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독립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단체가 완력을 쓰고 집단 때법을 써가지고 정치권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거에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물류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강경한 조치로 대처를 합니다. 그 시장 경제가 저거되면 지금 미국의 철도 노조가 파업한다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친노조를 주장하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도 의회에다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민주당 공화당 다 합의해서 파업을 못하게 법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관제사들 파업할 때 항공물류 마비되면 국가경제 마비되니까 직장 복귀 명령 내렸고 복귀 명령에 호응한 사람 10%밖에 안 되니까 90%를 다 해고해버렸거든요. 대처 수상이 그 탄광광부들의 불법 파업을 진압한 이유도 탄광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연탄이 공급이 안 돼서 기차 물류가 마비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의 무슨 노사분규라면 정부가 그 개입을 자제하겠지만 운송 분야로 해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 충분히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시는 후반 부분에 노종 관계에 대한 얘기는 또 달리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불법 파업 시비. 근데 제가 아무튼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나오는 여러 논고를 보면 좀 헷갈려요. 그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화물연대 지금 운송 거부다라고 하다가 불법을 또 강조할 땐 파업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파업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정상적인 노동조합, 임금 노동자들이 그들의 집단 행동으로 하는 것을 두고 그게 적법하냐 불법하냐라는 얘기인데 개인 사업자라고 강조하시면서 또 이 파업 문제를 어떻게 또 얘기를 할 때는 불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점이 지금 제가 헷갈리는 하여튼 좀 그거고요. 사실 불법이라 한다면은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운송 거부나 아니면 그 파업을 하는 거냐를 따지는 문제가 될 텐데 개인 사업자라 한다면 개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이 화물물류라는 게 이 국가 경제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불법이라 한다면 그 사람을 다 잡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개개인 사업자들이 운송을 안 하니까 지금 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을 있으니 너 일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서의 불법 얘기는 이를테면 이제 이 교수님 얘기했던 이제 공정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그래서 위반이다. 담합을 해서 이번이 이 사람들이 좀 1,000원 받던 것을 담합해서 1,500원 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한다면 그건 또 얘가 그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여러 가지 시비를 다루고 공정거래법상의 위법 여부를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핵심 쟁점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그런 담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해서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불법이라기보다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 너희들 강제로라도 일을 시켜야겠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자꾸 불법이라고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엄포, 겁주는 것 이상으로 과연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지 그런 식의 의문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결사권 또 여러 가지 그들이 하나의 거래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이제 행동을 보장을 하면서 선택인데 그것을 정부가 지금 말하는 이제 그것도 논점이 정부가 뭐 이유를 대해서 강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랑 그 근거되는 국가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가라는 점에서 이를테면 그들이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처분상으로 이제 일을 나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지금 집단운송 거부 그런 과정의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지금 그 위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가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셈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아까 뭐 이제 우버랑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면 제목은 다릅니다. 근데 당연히 플랫폼이 있어요. 예, 이 화물차주들이 들어가서 이거 얼마다 해갖고 선택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은 불투명한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우버나 뭐 다른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사가 어떻게 마진 구조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게 좀 투명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이 화물차주들이 그런 어떤 마진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플랫폼 속에서 사실 일하시기 때문에 좀 더 이 열악한 지위에 있다. 그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좀 복잡한 논점이기는 한데 말씀하세요. 사실은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정위에서 법 이제 시행 지침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2007년 이후에 쭉 어떤 형태로 왔냐면 특고들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 고용자. 네, 그 정확하게는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네, 그 정확한 명칭인데 그런 경우에는 노동법적인 보호 조치도 사실은 부족하고 이런 어떤 공정거래법상이나 다른 어떤 보호 조치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호한다라는 어떤 방향성 속에서 지금도 지침도 만들고 여태까지 행정들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완전히 공정위가 태도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물연대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EU나 이제 유럽이나 ILO에서도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 형태, 약간 유사 자영업자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는 경쟁법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 라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들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ILO에서도 2011년 이후에 저희한테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게 이런 화물연대와 같은 이런 특고의 이 조직 결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권고를 ILO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쟁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토론도 필요하고 이게 그냥 경쟁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논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아까 김 의원 말씀하셨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려고 이건 일종의 사업주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민노총이나 화물연대는 우리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또 맞서고 있거든요. 자꾸 그 특수고용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 의원님은 그 앱을 장 의원님 저기 그 앱을 쓴다고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앱 수없이 많이 쓰죠. 그러면 제가 다 특수고용 노동자냐? 아니에요. 지금 우버라고 하는 그 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통제권이 있을 때 그걸 플랫폼 사업자라고 그러는 거지 앱을 쓰니까 그게 플랫폼이다. 이거는 확대 해석이
바뀌고요. 통제권이 있으면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건 사업자입니다. 아니, 통제권이 그 없으니까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니죠.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이 아니고 저기 사업자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이 불법에 대해서 정부가 파업 자체 전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불법이 지금 되는 거는 아까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가격을 좀 높이기 위한, 이게 지금 시장 가격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 가격 담합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 두 번째는 타인의 업무 방해를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폭력과 새총 쏘고 뭐 해가지고 남들을 위협하고 비노조 가입자들을 위협하고 남의 사업장 앞을 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을 방해했어요. 운송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는 그게 청도 인정을 합니다. 불법이고요. 그 세 번째는 업무 복귀 명령이 있을 때 안 따르면 그것도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과태료를 때리다가 두 번 반복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그래서 마치 모든 걸 다 불법으로 보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잘못이고, 그런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화주들한테 아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 없이 2003년에 물류 대란이 났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면허제로 바꿔놓고 그 면허 자체를 늘리지도 않고 그 기득권화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그 면허가 없는 사람은 화물을 위임받아서 운송을 못하게 막아냈어요. 그래서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갑자기 고용하려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조에 파업이니까 화주들이나 사업자들한테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격 통제에 대한 담합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저희가 국회에 있으면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 요구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담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를,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가격 담합을 한 게 아니고 처우 개선을 위한 돈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의 위헌 내지 위법성 부분은 어차피 법원이나 헌재에 가서 한 번은 좀 다투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만 잠깐만요. 어쩌면 마지막 논점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논점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면서 어쩌면 화물 운송 물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직고용하는 형태로 고용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또 직고용은 아니라 자영업자 형식으로 따로 계약을 맺는다 손 치더라도 그 계약이 하청에 재하청까지 가면서 더 어떤 그 단가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 위험이 더 가중되는 형태, 이런 어찌 보면 이 시장 전체의 질서를 좀 재편할 필요는 없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의원 먼저. 사실 제가 방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전에 시멘트 같은 경우에 노동자였어요. 왜냐면 시멘트 회사들이 사실 레미콘 차들을 소유하고, 근데 그거를 사실 다 다시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간 형태인데, 사실 어디에 좀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화물운송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직고용을 하고 그 나머지 물량을 지금 이 자유로운 어떤 시장에 맡긴다던가. 사실 지금 이번에 주유소 관련돼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뭐 1% 미만의 주유소들이, 그것도 아주 잠깐의 이 기름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지만, 뭐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물량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통제해서 배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유사들이 직접 하면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고용하면. 직접 고용해가지고 이제 이 탱크로리들을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도 사실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만, 그런 어떤 이 화물운송 시장에서의 그런 균형, 구조 개편, 구조적인 균형과 그런 어떤 다단계 하청 구조, 제도적인 착취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은.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제까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최소로 피해액이 한 3조 5천억 되잖아요, 지금. 그런 현실이. 그리고 지금 주유소만 일부분만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뭐 한 15일간에 3조 5천억이라는 피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예. 협상을 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방법이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그 주제 가운데 네. 안전운임제와 뭐 품목 그렇죠. 확대뿐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 그렇죠. 부족 개편도 그리고 들어간다. 업무에는 복귀를 해야죠.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예. 다른 두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산업 이 생태계가 물론이죠. 사실 9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지입 차주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운송회사의 대부분 하나의 직고용된 직원이었습니다. 98년도 외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수가 이제 구조용되고 그리고 퇴직금 대신에 트럭 하나 받아서 이제 사장님처럼 이제 활동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이제 그들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 데이터까지는 사실 없는데 아마 일부가 있을 겁니다. 해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몇 대 사업주처럼 예. 자기만 차주가 자기가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더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 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입 차주는 거의 반 월급쟁이처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경제적인 종속 관계라든가 아니면 노무지에 있어서의 종속 관계에 이들이 거의 임금 노동자 같은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비정규직 이제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얘기하고 아이로라든가 에서는 종속적 계약자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종속적 그러니까 독립적 계약자가 아니라 그런 점에 아까 노동조까지 사실 대법원에서 다 허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그런 점이 그걸 확 이제 바꾼다라는 거는 정말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걸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노동조합에서는. 그래서 직고용이 답이다. 또 서구의 많은 나라들 안정적인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직고용이다. 요구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의 이상으로 몇 배나 더 큰 이제 이를테면 산업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 왜? 안 그러니 이런 것이 곪고 하니까 매번 하여튼 이게 파업이라 할지 아니면 운송본부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비정상이다라는 문제식이 있다 한다면 노사정이 이런 논의를 같이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병태 교수님. 제일 아주 무책임한 그 권고사항이 사회적 합의하자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그게 합의가 어떻게 쉽게 돼요? 그렇게 합의가 쉽게 되면 지금까지 다 했겠죠. 장 의원님 말씀마다 근로자들 어렵다고 지금 그러시죠. 예. 아니 화주들은 안 어렵나요? 사업 못하는 그 물류 막아놓고 거기 근로자들 일 못해가지고 하는 그 직원들은 안 어렵나요? 어렵다는 얘기가 시장 개입을 해서 정부가 교란을 하라는 거에 정당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의도가 사실은 지옥에 가는 길을 만들거든요. 최저임금 가격 인상, 그거 얼마나 선한 의도였어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 고용 줄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어려우면 퇴출이 돼야죠. 공급이 과잉해서 가격이 낮아지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지금 택시기사 모자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 배달료 너무 비싸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는 그 기술로 다 할 수 있는데 안 옮겨가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전부 특권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특권화 해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정부가 개입해서 또는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요 공급이 조절이 돼야죠. 그 조절이 돼야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직고 이런 거 직접 고용하고 이런 거를 누가 막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원을 고용하면 경기 변동이라도 해고도 못하게 하고 4대 보험료 반을 다 대야 되고 생산성도 낮은 직원들한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화물차는 사고 나면 여러 명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사율은 이게 높아요. 이 분야가. 근데 그렇게 되면 경영자 다 처벌하잖아요. 각종 규제 때문에 직고용 그렇죠. 못한다. 지금 고용을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고용 회피적으로 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 모든 규제들을 정치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시장에 개입하면서 현실은 따지지 않고 모든 비용하고 책임은 전부 경영자한테 전가하니까 되도록이면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은 직고용을 막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누구 한 말씀만 듣고 이제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냥 착취예요. 그 막시주의자들이 맨날 네. 착취라고 세상을 봐요. 저 막시주의자가 아니고 완전 시장주의자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 네,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거죠. 아까 이제 3조 5천억 손실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제가 택배를 시켰어요. 이게 원래 오늘 왔어야 되는데 내일 도착합니다. 그럼 이거를 100만 원 손실이라고 하나요? 배송 지연된 거죠, 100만 원짜리 상품이. 지금 이제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건 3조 5천억 원의 물량이 배송이 지연돼서 도착했다는 통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손실 액수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고 사실 지금 거의 다 정상화돼 있어가지고 거의 90% 이상 이 배송 지연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장 의원님이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는 결국은 또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그 어떤 규제와도 다 맞물려 있으니까 이 얘기는 점점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군요. 그래도 논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까지만 마무리 정리를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초, 40초 가량씩 우리 이병훈 교수부터 한 말씀, 마지막 한 말씀. 예, 뭐 방금 논의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그 안에 문제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뭐 파업을 나선다, 뭐 머리띠를 맨다라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이번 일을 좀 교훈 삼아서 정부는 좀 뭐 노동조합 버릇 고치기식으로 강수만이 아니라 그 업계에 좀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또 실태 그 차유들이 아우성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거를 좀 충분히 좀 파악하고 그 안에서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한다면은 당장의 안전운임제든 아니면 좀 그 업계가 좀 더 여러 가지 굶은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바꿔 나가는 그런 식의 좀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번 하여튼 그 파업 운송 거부 사태를 좀 좋은 변화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병태 교수님. 그 좋은 변화는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법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부 그냥 식자들이 또는 이해 집단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게 다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결국은 정부의 힘을 키우고 관치 경제만 늘리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다단계 구조가 있는 이유는 영세업자들한테 개인 사업자한테 면허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금융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 역할을 나누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저는 이 파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파업을 하면 할수록 이익을 받는 구조, 이거를 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이렇게 가격 통제를 아무렇게나 막고 해버리는 이거로부터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계기, 이런 계기를 삼아야 그게 정책 목표가 올바른 정책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되게 걱정스러웠던 게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이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을 정말 한 사람의 사람으로 국민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고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물류시장이 가지고 있는 오늘도 많이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치를 진짜 회복해서 좀 합리적인 이 토론들이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약자의 동행이 목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운임제는 아직까지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명백한 집단 운송 거부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물연대의 모습을 좀 불법 행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토론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정리사항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본다면 결국
이번 파업과 업무 개시 명령의 법적 쟁점, 과연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위헌인지 부분 조금 더 법률가들이 참여해서 말끔한 정리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운임제 그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업종 확대가 필요한지 아닌지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운송시장의 구조 개편까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당연히 이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와 정책 현안들의 이런 토론들과 이견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모아가는 어떤 시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다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와 국회 방송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것을 오늘 또 서로가 이해하는 견해에서 그런 점을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이제 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도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자꾸 경제에 깊은 관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면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좀비 경제가 돼서 앞으로 활력이 점점 떨어질 거다. 시장의 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부 여당이라든가 그쪽 전문가의 의견을 선명하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을 들을 기회가 됐다라는 점은 제가 어떤 좋은 의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느냐 유예하느냐. 지난주 NATV 정책토론 2회 방송 후 시청자 모니터단이 보내주신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다시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2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논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그 금투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세를 미리 없애주면 김용화 교수님이 거래세를 미리 없애주면 2년 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만 생기게 된 거라서 오히려 반대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앞으로 진화 발전하는데 하나씩 거쳐가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금투세 도입 논란에 대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성장통이라고 정리한 발언. 부동산과 주식을 예로 들어 소득과 조세에 대해 설명한 부분으로 인해 금투세를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 이장주, 이진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투자자에 도움이 되잖아요. 현재 제도는 투자자가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는 구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증권거래세와 금투세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김용하 교수의 금투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세율 적용 발언. 최운열 전 의원이 근로소득세율을 예시로 들어 금투세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설명한 발언이 유익했다는 의견과 토론 출연자 4명의 열띤 토론으로 금투세 시행과 유예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 박진아, 우연숙님 외 4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반면 토론 출연자들의 발언 중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은 사실 리스크 테이킹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미국은 분리과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과세 페이버를 줄 필요에 대한 필요성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출연자들의 용어 사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어려웠고 또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도 많아 아쉬웠습니다. 주식, 금융 관련 전문 용어와 세금 관련 설명이 부족해 토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흥미도 낮아졌다는 김준성, 우연숙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정권 거래세를 갖다가 없애면 1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손실이 나고 금투세를 만들어도 뭐 4조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증시를 떠난다고 이제 뭐 그렇게 가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겠습니까? 해외로 가겠습니까? 또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이지영, 박용숙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NATV 정책토론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